자, 오늘은 8단원 생태계와 환경에서 1번 생물과 환경, 그리고 2번 생태계의 평형을 한 번에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42페이지를 모두 펴주세요. 교과서 242페이지. 자, 242페이지를 보면요, 생각열기에 대한 이제 꿀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각자 읽어보면 되고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꿀벌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꽃들도 점점 시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각자 읽어보면 되고요. 자, 이제 활동하기 바로 볼게요. 자, 문제 1번. 지구 곳곳에서 이렇게 꿀벌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를 알아보면요. 뭐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꿀벌이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꽃의 방향, 꽃에 갔다가 이제 다시 꿀집 그 꿀벌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각종 전자파 또는 인간들의 전자파 또는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살충제, 뭐 농약, 뭐 이런 각종 화학물질 그리고 뭐 유전자 조작 그런 것들에 의한 변화 또는 기후 변화, 기생충 등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 이런 인간의 활동에 의해 꿀벌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꿀벌이 감소하는 게 뭐 어떻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꿀벌이 뭐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지. 그게 왜 우리가 뭐 이걸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일단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게 지금 과연 중요한 걸까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꿀벌이 사라지면 일단 양봉이 불가능해서 더 이상 꿀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뭐 꿀을 못 얻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막 꿀벌을 지켜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뭐 꿀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꿀벌이 없으면 그런 식물들이 제대로 번식을 못해. 왜냐면 꿀벌들이 날아다니면서 식물의 그 꽃가루를 이렇게 전달시켜 주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꽃이 다시 자라고 이러는 거를 매개하는 게 바로 이 꿀벌인데,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꿀벌이 없어지면 꿀벌에 의해 번식하던 많은 식물들까지 점점 사라져요. 자, 그러면 일단 식물들이 사라지면 이런 식량 위기가 초래될 거고요. 또 무슨 문제가 있어? 이 식물을 먹이로 삼던 동물들까지 사라지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식물도 사라져, 동물도 사라져, 이러면서 먹이 관계가 파괴되다 보면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생태계의 구성 요소인 인간조차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꿀벌이 지금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걸 인간을 위해서라도 꼭 막아야 되는 부분이다. 또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구 전체의 그런 뭐 다양한 생물들을 위해서 꿀벌을 지키는 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왜 이런 멸종하는 것이 어떠한 종이 멸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생물과 환경 244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4페이지 생물과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과 환경은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것처럼 일단 뭐 토양, 환경이죠. 나무, 생물이죠. 자, 이렇게 환경과 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나무와 흙, 또 이런 생물과 환경,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런 주변 환경과 주변 환경이 나무, 이런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면, 자,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온도, 환경이죠. 온도가 내려가는 가을이 되면 엽록소가 파괴돼서 지금 날씨 우리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단풍이 들고 있죠. 이렇게 단풍이 들고요. 또 열에너지를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잎이 떨어지는 낙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고요. 또 이렇게 땅에 떨어진 나뭇잎은 분해자에 의해 분해가 되죠. 이제 낙엽이나 뭐 그런 배설물, 사체 이런 것들은 분해가 돼서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무기물로 분해를 해서 땅한테 돌려주니까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식으로 생물이 환경한테도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그 땅에 있는 비옥한 땅의 양분은 또다시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렇게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등 이렇게 생물과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환경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한번 봤었던 내용이니까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쭉 넘어가서 그림도 이거 봤었고, 자, 옆에 해보기 볼게요. 245페이지 해보기.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생태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요. 뭐 다양한 지금 생물, 환경 요소들이 나타나 있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비생물적 환경 요인, 즉 환경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 중에서 찾아 써보지. 자, 그림에서 찾아 써보면 뭐가 있어요? 공기, 햇빛, 물, 또 뭐가 있어? 토양,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그거 말고 또 뭐 온도, 여기 주변의 온도, 이런 것도 다 환경적인 요소겠죠. 자, 이렇게 뭐 공기, 햇빛, 물, 토양, 온도 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생물적인 요인, 즉 생물들을 찾아 써보자 라고 했는데 뭐 생물 그 아까 전에 찾은 그 4가지 이외에는 다 생물적인 요인입니다. 자, 이거를 뭐로? 영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을 해보자. 자, 영양분을 얻는 방법, 광합성으로 영양분을 얻느냐, 생물을 잡아먹어서 얻느냐, 분해하면서 얻느냐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합성하는 애들은 아까 그림 중에는 버드나무, 검정말,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고요.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서 영양분을 얻는 건 이런 것들,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하는 건 버섯, 세균, 뭐 곰팡이, 지렁이 등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교 주변에도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다 본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스스로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자, 생물과 환경은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물과 환경이 유지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되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 중에 2개만 써보자 하는데 우리는 5가지를 알고 있죠. 뭐가 있어?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생태계에서 만약에 분해자가 사라진다고 해보자. 아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었죠.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건 뭐야? 이거 생산자죠. 영양분을 생산하는 자. 자, 잡아먹는 거 뭐야? 소비자죠. 소비하는 자. 영양분, 만들어진 영양분을 소비하는 자. 자, 분해자는 분해하는 건 분해자. 자,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한 거였어요. 자, 다시 스스로 확인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분해자가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자, 분해자는 뭐였어?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다시 환경으로 되돌려주는 생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해자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나?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되지 않아서 가득 차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또 가득 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있어? 이 분해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니까 다시 자연으로 그 물질들이 순환하지 못하게 돼. 그러면서 이런 영양분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결국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자, 뭐 생산자든 소비자든 분해자든 누구 하나 사라지게 되면 결국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봅시다. 246페이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물이랑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 자, 이 예시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뭐가 있었냐면 일단 비생물적 환경 요인, 즉 환경이 생물한테 미치는 거는 뭐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물의 생활, 번식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디에 사는지, 분포 이런 등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뭐 이런 생물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 자, 환경 중에 온도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어요?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거. 일단 겨울은 먹이가 없고요. 또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효소가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물질 대사, 이런 활동, 생체의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냥 에라이 자버린다라는 게 겨울잠이었고요. 자, 두 번째. 자, 빛이 생물.
환경 중에 빛이라는 요소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생식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1조 시간이 뭐냐면 빛이 비추는 시간이야. 자, 이렇게 하루 동안 빛이 비추는 시간이 이렇게 생물들한테 영향을 준대. 자, 어떻게 주냐? 자, 1조 시간이 기냐 짧냐에 따라서 이런 뭐 조류나 포유류의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게 돼요. 빛을 오랫동안 비추냐, 적게 비추냐. 우리 여름에는 그 1조 시간이 길고 겨울에는 짧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게 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성호르몬이니까 산란과 번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자, 이렇기 때문에 노루나 뭐 사슴 같은 경우는 1조 시간이 짧을 때 성호르몬 분비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번식이 더 잘 되는 그런 환경을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볼까요? 자, 사막이야. 물이 너무 없어. 자, 이런 경우는 선인장은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 자, 이 선인장이라는 생물은 어떻게 여기 이런 환경에 적응을 했냐? 자, 물이 너무 중요하니까 물이 바깥으로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잎의 면적이 작거나 가시 형태로 변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잎으로 이렇게 물이 증발하고 이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잎을 줄여 나가다 보니까 가시처럼 뾰족하고 작은 그런 형태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죠? 자, 또 토양이 생물한테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냐면 왜 보통 그 식물들은 토양에서 질소를 얻어. 질소, 뭐 칼륨, 뭐 다양한 무기물들을 얻어. 그 분해자가 분해해서 얻은 게 토양으로 가잖아. 자, 이런 토양 속에 섞여 있는 걸로 무기물을 얻는데, 자, 토양에 사는 어떤 토양은 질소가 없는 토양인 거야. 자, 이런 경우 식물이 질소를 얻기가 힘들잖아. 자, 이런 곳에 사는 식물들 중에 나타난 식물이 뭐야? 식충식물인 거예요. 자, 이런 식충식물은 광합성도 하지만 토양의 질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곤충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생물이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뭐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아주 다양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거랑 가장 관련이 있는 거는 뭐라고요? 온도지.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잔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자,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숲속의 식물이 광합성을 해. 식물이라는 생물이 광합성을 하니까 어떻게 돼?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게 되지. 식물 작용으로 공기의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자, 또 무슨 예시가 있냐? 자, 이런 식으로 지렁이는 분해자야. 자, 지렁이가 토양 속을 다니면서 어떻게 그 낙엽이나 썩은 뿌리나 사체나 배설물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죠. 그래서 토양이 비옥해지는 그런 생물이 환경한테 변화를 주는 그런 현상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낙엽이 썩어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자, 옆에 이제 해보기 볼게요. 자, 해보기를 보면 이렇게 환경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의 예시가 있고 사람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예시가 있는데 뭐 이런 거 더운 곳 추운 곳 이렇게 온도의 차이 또 일조량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의 형태가 바뀌고요. 토양에 이렇게 사람이 토양에 퇴비나 농약 뿌리는 거. 자, 이제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방금 그림에서 본 사례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냐? 자, 더운 곳과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의 피부색이나 옷차림이 달라져요. 뭐 옷차림이야 당연히.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은 두껍게 입을 거고 더운 데 사는 사람들은 옷을 얇게 입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피부색 같은 경우도 좀 그 햇빛이 많이 비추면 그 햇빛을 막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때? 점점 더 타고 이렇게 진해지게 되는 거야, 피부색이. 자, 그렇게 해서 좀 햇빛이 많은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피부가 좀 더 어둡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극지방이나 이런 햇빛이 좀 적게 오는 사람들은 그 햇빛이 있어야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햇빛을 받긴 받아야 돼. 그러니까 햇빛을 막지 않기 위해 멜라닌 색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얼굴이 하얗고 약간 밝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뭐야? 토양에 이런 거 뿌리는 거. 자, 그렇게 되면 토양 속의 양분이나 화학 물질의 함량이 변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 예시를 한번 볼게. 환경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내가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다양한 예시들. 뭐 온도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는 거, 잠을 잘 수 있는 거, 또 이런 거. 뭐 내가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렇게 토양한테 물을 준다거나 우리가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거나 이런 것들. 자, 다양한 예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가 왜 보존되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왜냐면 사람 역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생태계의 일부야.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당연히 인류의 생존이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류의 생존에도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변화나 다른 생물이 멸종하는 걸 막아서 생태계를 보존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스스로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자,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한 것과 관련된 가장 관련이 깊은 거 뭐가 있죠? 그치? 물이지. 물이 증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시로 변했죠. 자, 두 번째, 지렁이가 토양한테 물기물을 줘서 비옥하게 만드는 건 뭐야?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새로 건설되는 도시에서 만약에 이게 덥고 습한 여름철을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덥고 습한 여름이니까 더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햇빛을 가리는 키 큰 나무를 많이 심기. 습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식물을 심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48페이지의 탐구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8페이지를 보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생물 다양성의 파괴가 일어나는 현장과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복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시와호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공호수를 만들면서 이렇게 인공적인 어떤 사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오염이 되면서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면서 해양 생물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례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어떻게 했느냐? 이를 막기 위해서 담수화, 지금 그 하던 사업을 포기하고 자, 다시 그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수질이 다시 좋아져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 사례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1번 문제. 방조제 건설이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다고요? 그쵸? 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니까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면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잖아. 자, 떼죽음은 뭐야?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그런 의미죠. 떼죽음. 자, 감소됐어.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자, 이렇게 담수화를 포기했다 했어요. 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사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보건 사업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밑에 보면 자, 생물 다양성의 파괴를 이제 보고 나니까 이게 심각성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생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환경 정책을 바꾼다거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함으로써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249페이지 볼게요. 자, 생태계랑 이런 식으로 방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생태계랑 생물 다양성이 인류의 생존에 어떤 영향,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야. 자,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각자 한번 읽어봐도 되는데, 자, 너무 길어서 읽기 싫은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스터섬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한때 2만 명의 원주민이 살던 곳이야. 자, 이런 곳에서는 많은 나무를 베서 배를 만들어서 고구마 이런 식물들도 재배를 하고 또 돌고래 산행용 배를 만들어서 돌고래도 잡고 막 이랬던 곳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스터섬을 발견했는데 어떤 환경이 되어 있었냐면 나무 하나 없이 풀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야. 자, 이런 환경에 사람도 5천 명으로 확 줄어들었고 또 먹이가 될 만한 큰 동물도 없고 닭밖에 없고 나무도 없고 돌고래나 새의 뼈도 없고 발견되지 않았고요. 새도 엄청나게 멸종을 하게 된 거야. 자,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이스터섬에서 야자나무가 없어지면서 돌고래 뼈가 발견되지 않고 여러 종의 새가 멸종한 까닭을 한번 설명해 보자라는 거야. 자, 뭘까?
자, 모아이 석상을 아까 운반하기 위해서, 아까 모아이 석상이 많은 지역이거든, 여기가. 자, 이렇게 석상을 만들고 운반하기 위해서 나무를 너무 많이 자른 거야. 너무 많이 자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 돌고래를 잡으러 갈 배도 만들 그만큼의 나무도 없어져. 자, 그러니까 돌고래를 잡아먹지 못하게 된 거야. 이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돌고래를 잡아먹지 못하게 되니까 돌고래뼈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제 돌고래가 없으니까 다른 걸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 어떻게 한 거야? 새를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된 거지. 그러면서 여러 종의 새가 멸종하거나 사라지거나. 자,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2번. 자, 이렇게 이런 인류의 생존에 생태계랑 생물 다양성은 그래서 어떤 관련이 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야자나무가 멸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 방금? 응. 야자나무가 없어지니까 돌고래도 못 잡아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식물도 잘 자라지 않고, 또 새들도 막 멸종이 되고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자,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계속 낮아진 거야. 그랬더니 아까 글에 뭐라고 했어? 2만 명이 살고 있던 2만 명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 지금 5천 명으로 확 줄었다 했잖아.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인류에도 이런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이 인류의 생존에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 이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 이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자, 근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파가 있고요. 자연 상태 그대로 두어야 된다라는 파가 있어.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거야. 자, 적극적 개입 대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해서 가만히 냅둬 보자 태. 자, 이렇게 나눠졌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면 훼손된 생태계랑 생물 다양성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일단 시간은 확실히 오래 걸려요. 그치? 가만히 냅둬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계속 냅두는데 이게 점점 악화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을 해서 그걸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연 상태 그대로 두어야 된다라는 파가 있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파 이유는 뭐냐면 일단 사람도 역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생태계의 구성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 서로 설키고 얽혀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제3자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상치 못한 결과.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일단 생태계의 자연 회복 능력이 있잖아. 생태계도 일단 우리 다음 그 8-2단원에서 이렇게 그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거를 배웠었지만 자, 그런 것처럼 생태계의 자연 회복 능력을 믿고 가만히 기다려주자라는 파가 자연 상태 그대로 두자 파입니다. 자, 결론은 뭘까? 이 두 개 중에 누가 맞을까? 자, 답은 없어요. 자, 누가 맞는지 이런 답은 없고 결론은 뭐냐? 자, 자연적으로 생태계랑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꼭 일단 지켜보는 게 중요해. 지켜보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뭐 이렇게 사슴이 없으면 늑대를 막 잡아 없애가지고 사슴을 늘리자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선에서만 사람이 개입을 해서 생태계랑 생물 다양성을 지켜주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놓고요. 이따가 252페이지 그 사슴의 개체수를 지키기 위한 사슴을 지키기 위한 뭐 그런 사례가 이따가 나올 건데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기억해 두면서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8-1단원은 끝이 났고요. 이제 8-2단원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8-2단원 생태계의 평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의 평형. 조금 전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 생물이랑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고요. 자, 생태계 평형이 뭐냐? 자, 생태계 평형이란 생태계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이 생태계가 환경과 생물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물의 종류나 개체수나 에너지의 흐름 이러한 그 구성 요소들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급격히 변하지 않는 거야. 뭐 어느 정도 가끔씩 그 환경에 맞게 변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감소되면 다시 증가하고 증가하면 다시 감소하고 이렇게 다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를 생태계 평형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250페이지 이제 여기 들어가기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자연이 훼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 휴식 연제라는 그런 거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자, 이런 어떠한 그런 개입도 일어나지 않게 가만히 냅두는 거야. 자, 이거는 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건강한 생태계가 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뭐 다양히 자연 휴식 연제에 원래 그 자연을 파괴하던 그 원인이었던 인간의 그거를 끊어버리니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요인은 뭐가 있냐? 이런 것들도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먹이 관계가 뭐냐? 우리 다 배웠던 거니까 빠르게 가봅시다. 자, 먹고 먹히는 관계야.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 자, 이걸로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 있다라고 했죠. 자, 먹이 사슬은 좀 단순한 거야.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뭐 최종 소비자 이런 순서로 먹고 먹히는 단순한 관계를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여러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걸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생태 피라미드라는 용어도 이제 새로 나왔었는데 이건 뭐라고 했어? 생태계에 다양한 그 생물들의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양이 점점 위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드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걸 그림으로 그린 걸 생태 피라미드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면 일단 1번 에너지 피라미드예요. 자, 에너지 피라미드는 먹이사슬의 각 영양 단계가 영양 단계 에너지 함량을 그린 건데요. 자, 이런 것처럼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자, 왜 그런다? 자, 에너지 양은 일단 영양소를 얻었어. 그럼 그 영양소가 전부 다 생장하고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도 쓰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고 이렇게 뭐 하는 데 있어서 열 에너지로도 만들어져서 방출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있어. 여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보여요?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여기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남은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되었다가 다음 단계로 전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빠져나가고 남은 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이 외에도 우리 뭐 생물량, 또 개체량, 개체수 이런 것도 봤는데 자, 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태계가 평형이 유지가 되는 원리로는 일단 가장 큰 원인이 뭐야? 먹이 관계. 먹이 관계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다시 돌아갑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 그림 우리 학습지에서 봤었죠. 자, 예를 들어 1차 소비자 이렇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있는데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 뭐 이렇게 급격하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증가가 됐어. 자, 이런다면 얘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할 거고 얘한테 잡아먹기는 생산자는 감소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얘를 잡아먹는 애는 많아졌고 그 먹이로 필요한 생산자는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 거야. 증가했는데 다시 감소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감소하니까 얘를 잡아먹는 늑대, 그 2차 소비자. 만약에 얘가 사슴이라면 늑대의 수는 감소할 거고 사슴이 먹는 그 풀은 사슴이 줄어드니까 다시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평형이 회복되게 된다. 어떻게? 먹이 관계에 의해서 회복되는 예시입니다. 자, 여기 먹이 관계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회복될 수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죠. 각자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이제 뒷페이지 25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5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51페이지 251에 물음이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조금처럼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구성된 어떤 생태계에서 이번에 1차 소비자가 아니라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한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있는데 얘가 너무 갑자기 증가한다라고 해보자.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로 생산자랑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각자 어떻게 변할까요? 자, 어떻게 될까? 당연히 2차 소비자가 많아지니까 얘한테 잡아먹기는 1차 소비자는 감소하겠죠. 많이 먹혀서. 자, 1차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생산자가 많이 덜 잡아먹히게 되니까 많아지겠죠. 당연히 너무 쉽지? 2차 소비자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하면 1차 소비자는 감소하고 생산자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떻게 돼?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225페이지, 25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먹이 관계가 생태계 평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먹이 관계.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어디였냐면 조금 전에 봤었던 내용이죠. 자, 조금 전에 249페이지 그 이스터섬, 모아이 석상 그거 배웠을 때 나왔던 썼던 내용, 정리했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카이브 고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슴이 너무 적게 된 거야. 그래서 미국 정부는 사슴을 보호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 거지. 사슴이 없으니까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를 죽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늑대 사냥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여기 그래프 보니까 늑대가 이렇게 많았는데 늑대를 확 줄여버린 거지. 확 줄여버렸어. 그냥 사슴이 필요하니까 늑대를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랬더니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자, 일단 잠깐은 이렇게 아예 늑대를 없애버리니까 사슴은 당연히 증가를 하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그 예상했던 대로 사슴이 증가를 한 거야.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어떻게 돼?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이게 분명히 많아져서 그냥 많아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사슴이 급격하게 다시 감소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야. 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한번 뒤에 문제를 보면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1905년에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를 했고 1920년부터 다시 감소했죠. 자, 이 이유가 뭐라고? 1905년부터는 어떻게 증가를 했냐? 늑대를 사냥을 하니까 늑대가 없어지니까 사슴을 잡아먹는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슴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했고요. 자, 근데 1920년대에는 예상치 못하게 다시 감소를 폭발적으로 감소하는 거야. 그냥 되게 급격한 감소가 일어난 거야. 자, 왜 그랬어? 사슴이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증가했죠. 자, 증가하면서 사슴이 풀을 막 뜯어먹잖아. 그러니까 초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초원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져서 사슴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감소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까 전에 249페이지 모아이 석상 그 이스터섬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일단 최소한으로는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자연적으로 냅두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지켜봤는데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슴이 이러다가는 멸종을 하겠다라고 싶을 때 인간은 어쨌든 최소한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예상 가능한 선에서 제한적으로만 사람이 개입을 해야지. 지금 아까 밑에 여기 그림 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적당히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늑대수를 어떻게 확 줄여버렸잖아. 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만 개입을 해야지. 이해돼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빚어냈어. 자, 이렇게 됐고요. 근데 자, 일단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시간이 일단 더 지나게 된 거야.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자, 자연적으로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1935년 이후에는 다행히도 사람이 좀 생각 없이 개입을 했지만 다행히 이런 사례는 지금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사례였어요. 다행이지. 자, 어떻게 해서 회복을 했느냐?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풀이 더 이제 막 덜 잡아먹히잖아. 그러니까 풀의 양이 증가를 해.
자, 증가하니까 다시 어떻게 돼? 사슴이 풀을 많이 먹으면서 다시 증가를 해. 자, 사슴이 증가하게 되니까 저번에 그 막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잡혀서 죽어버렸던 늑대 개체수가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 생태 피라미드의 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다시 원래의 상태로. 이해돼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249페이지랑 같이 연결 지어 보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49페이지 내용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 문제. 이게 지금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지. 비슷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늑대를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막 죽였더니 사슴 개체수가 나중에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생태계 평형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스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에너지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했다? 생태계 평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먹이 관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점점 생물량, 에너지량, 개체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걸 그림으로 나타난 게 뭐다? 생태 피라미드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세 번째. 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봐봐. 생각을 해보자. 사람이 요즘 뭐 비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채식을 주로 할 때랑 육식을 주로 할 때랑 뭐 당연히 지금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죠. 자, 이런 식으로 채식할 때랑 육식할 때로 한번 나눠서 극단적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사람이 약간 뭐라고 초식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초식 동물일 때랑 육식 동물일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경우에 농작물, 식물들을 경작에 더 많은 땅이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자, 뭐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자, 뭘까? 왜냐? 육식입니다. 뭘까? 육식입니다. 자, 왜 육식일까? 자, 육식을 주로 할 때 더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자, 왜냐면 먹이 관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자, 점점 에너지 양 어떻게 돼? 피라미드 형태니까 줄어들고 있는 형태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에 같은 양을 에너지를 쓴다고 한다면 채식보다 육식을 먹을 때 더 많은 농작물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봐봐요. 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인간이라고 해보자. 자, 여기가 인간이야. 이건 지금 육식인 경우지. 이게 식물을 잡아먹는 1차 소비자, 1차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 2차를 잡아먹는 인간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이건 지금 육식인 경우죠. 고기를 잡아먹으니까. 2차를 잡아먹었으니까. 자, 육식인 경우야. 자, 이런 경우라면, 자, 점점 줄어드는 형태니까 여기가 1000일 때 1차 소비자는 100이고 2차 소비자는 10이고 인간은 1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볼게. 그 식물이 이렇게 처음에 생산자가 1000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1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채식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생산자가 있고 바로 여기가 인간인 거야. 그치? 얘를 먹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1이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식물이 10이라는 에너지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만큼만 이렇게 생산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인간이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얻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10이라는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럼 육식하는 인간 같은 경우는 10을 얻기 위해서는 식물을 얼만큼 만들어야 돼요? 그치? 얼만큼의 농작물이 필요해? 만만큼의 농작물이 필요한 거야. 맞아? 10, 100, 1000, 만이니까. 이해돼? 근데 여기 채식을 하는 경우에서는 10만큼을 얻으려면 농작물 100만 만들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 10을 얻기 위해서 육식을 하는 경우는 농작물 10,0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채식을 하는 경우에는 100개만 만들면 되니까 더 적은 땅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54페이지 한번 탐구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4페이지예요. 자, 탐구활동을 보면
일단 우리 멸치 해부 실험이야. 자, 멸치를 해부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멸치를 해부해서 윗속의 플랑크톤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고, 자, 이를 통해서 먹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생태 피라미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원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과정은 이래요. 자, 과정은 일단 마른 멸치를 뜨거운 물에다가 불려. 이게 불리고, 그 다음에 물에 불린 멸치를 해부해서 이제 식도랑 연결된 위를 찾아서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위를 찾아서 분리를 하고, 자, 위에서 위를 이제 반으로 뚝 자른 다음에 그 물 한 방울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서 거기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 놓습니다. 자, 위 속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서 이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자,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해서 위 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찾아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이거는 지금 멸치의 그냥 멸치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일단 결과를 보면요. 자, 결과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다양한 플랑크톤들이 보이죠. 자, 이 그림은 지금 100배를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야. 플랑크톤을 100배를 확대해 놓은 거.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뭐 다양한 음식물들이나 멸치가 잡아먹은 것들이 보이고 있죠. 자, 넘어가서 정리해 봅시다. 자, 이러한 지금 실험한 결과를 통해서 먹이 관계, 즉 먹이 사슬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생물이라고 해보자. 자, 먹이 관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일단 광합성 하는 애 누구야? 여기 일단 생산자로 들어가는 애가 첫 번째 있어야 되죠. 자, 생산자는 광합성을 해. 광합성을 하는 건 누구야?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자,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1차 소비자 누구예요? 네, 동물성 플랑크톤이에요. 자,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건 네, 멸치입니다. 자, 멸치도 지금 동물성 플랑크톤이 위에서 발견이 된 거고 멸치를 잡아먹는 상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생태 피라미드에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식물성, 동물성, 멸치, 상어. 자, 이렇게 생태 피라미드를 그릴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영양 단계를 따라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뭐 여기 지금 우리는 먹이 사슬을 단순하게 그렸지만 먹이를 잡아먹는 뭐 상어뿐만이 아니라 가다랑어, 뭐 다양한 뭐 오징어, 고래, 갈매기, 사람 등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문제를 보면 자, 만약에 해양 생태계에서 멸치의 수가 감소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수가 줄어든다면 플랑크톤 자,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을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과 멸치를 잡아먹는 포식자, 뭐 아까 말한 상어, 뭐 가다랑어 이런 포식자 수는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까 전에 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여기가 식물성 플랑크톤, 여기 동물성, 여기 멸치, 그 다음에 여기 포식자.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멸치가 감소하는 현상이야. 자, 멸치가 감소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멸치의 먹이인 동물성 플랑크톤은 멸치가 없으면 덜 잡아먹히니까 얘는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치? 자, 동물성 플랑크톤은 증가하고. 그러면 멸치를 잡아먹는 상어는 어떻게 돼요? 멸치가 없으니까 잡아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상어의 수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의 수가 증가했잖아. 자, 그렇게 되니까 동물성 플랑크톤이 잡아먹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잡아먹기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1과 2를 통해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를 한번 토의를 해보자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예시는 뭐냐면 먹이 관계에 의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먹이 관계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방금 계속 본 것처럼 아까 전에 뭐 다양한 사례들을 봤지만 앞에서도 자, 이런 것처럼 생물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변하게 되면요. 이로 인해 하위, 아래쪽에 있는 영양 단계의 생물 개체수나 상위, 위쪽에 있는 영양 단계의 생물 개체수가 변화하게 되면서 이에 맞게 변화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 다시 회복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계속 본 내용이고 자, 이제 마지막 256페이지를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보면요. 256페이지 회복이 한번 볼게요.
자, 해보기. 열대우림이야. 자, 열대우림 우리 저번에 배웠었지. 우리 왜 생태계 다양성 이런 거 할 때 열대우림은 어디라고 했어요? 세계 산림의 30%를 차지하는 열대우림은요. 세계의 산소량의 20%를 공급하는 곳이야. 우리가 지금 숨 쉴 때 사용하는 산소 있잖아. 그 20%를 공급하는 게 열대우림이에요. 얘가 지금 지구상에 약간 폐 역할하는 곳인 거지. 산소를 공급하잖아. 자, 그리고 여기는 세계 생물 중에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생태계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점점 파괴가 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열대우림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당연히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죠. 이윤 추구를 위해 과도하게 벌목하거나 농경하거나 목축을 위한 개간을 하거나 가뭄, 산불, 감독, 소홀 등 이렇게 다양한 자연재해나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파괴에 의해서 그 열대우림의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자, 당연히 아마존의 그런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살고 있던 아까 다양한 생물이 있다 했잖아. 그 수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쵸? 당연하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거기에 사는 생물들이 줄어들게 될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니까 그 먹이 관계가 되게 단순해지겠죠. 자, 먹이 관계가 단순해지면 어떻게 돼? 단순화되면 생태계가 누구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그 위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애들도 쭈르륵 사라지게 된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종다양성이 파괴가 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생태계 평형 유지 능력이 감소하면서 파괴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점차 파괴가 되다 보면 아까 열대우림은 뭐라 그랬어? 생물 다양성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결국 얘네가 파괴가 되면 산소의 20%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우리 인간들도 더 이상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살지 못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결국 나중에 지구가 어떻게 멸종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생물 다양성, 생태계를 지키는 건 아주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한 지금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보면 자, 지금 열대우림에서 이렇게 환경 변화를 환경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자, 환경 변화가 일어난 사례 그리고 그 사례가 지금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전에 환경에 이런 식민지 정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돼? 원시림을 벌목을 한 거야. 또 이윤 추구를 위해서 다양한 외래종을 들여와가지고 호수에 방류를 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환경 변화를 일으켰어. 자, 이게 지금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자, 원시림 파괴가 되니까 토양 속에 막 이렇게 토양이 호수로 유입되고 그럼 거기에 섞여 있는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유입이 돼요. 자, 그러면 오염이 되겠죠. 자, 오염이 되고요. 또 유입된 다양한 외래종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다양한 원래 있던 토착종들을 잡아먹으니까 멸종하게 되고요. 종도 다양성이 줄어들고. 자, 이런 식으로 환경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생물 다양성도 감소하고 생태계 평형 유지와 회복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거 다 교과서 읽어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노력들도 우리 예전에 봤었으니까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생태통로, 도시숲, 하천복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생태통로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복원 사업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다양한 생태통로가 있고요. 자,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다?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단절되는 거. 서식지 단편화를 방지할 수 있고요. 서식지 단편화 방지. 또 연속 이렇게 또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거 생존과 번식 이런 것들을 늘리고 또 재난 질병 등의 위험 요소로부터도 막을 수 있다. 또 이런 생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로드킬을 줄이는 거지. 길에서 그 차에 치여 죽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생태 통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마지막 스스로 확인을 볼게요. 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예를 써보자. 자,
자, 환경의 변화야. 뭐가 있다고? 그렇지. 뭐 자연 파괴, 뭐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또 과도한 사냥, 외래종 도입, 약간 이런 것들 다양한 환경 변화를 일으키죠. 자, 그리고 자연 파괴에 의해 자연 파괴에 따라서 생물 서식지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요. 또 생물 다양성은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그러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될 수 있다. 감소, 감소.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자,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에는 여기 이제 외래종을 유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 사실 이게 일단 유입한 외래 생물이 기존 생태계에 들어오면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면 뭐 사실 큰 문제가 없어. 오히려 좋아. 왜 오히려 좋아? 왜냐면 다른 생물 종이 들어온 거니까 먹이 그물이 더 복잡해진 거잖아.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뭐 만약에 전자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외래 생물은 천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애야. 처음 보는 애니까 얘를 잡아먹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번식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래서 토착종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면서 토착종도 파괴해. 그리고 번식도 너무 많이 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기 어렵게 만들어서 오히려 생물 다양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래종을 도입하지 않는 게 베스트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8-1단원이랑 8-2단원의 교과서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다들 이렇게 정지를 해가면서 그 해당 문제에 대한 내용들도 각자 정리를 잘 해보고요. 나머지 교과서 내용들도 각자 잘 읽어보고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할 게 있으면 다음 주에 학교에 와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고요. 잘 지내고 다음 주 학교에서 봅시다. 안녕.